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넘게 뛰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이 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긴 건데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 얘기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코로나로 움츠렸던 사람들이 이른바 보복 소비에 나선다면 급격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면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이른바 영끌로 빚을 내 투자했던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이자 부담은 12조 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데요. 지금의 물가 인상이 일시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일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사 차량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기록하는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 80명 늘어나면서 지난 8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건데요.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지난달 28일 이후 보름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 발생이 692명, 해외 유입이 23명이었는데요. 이 지역 발생 확진자를 다시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66명, 67.3%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32.7%였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나이트클럽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네, 순천시 연희항동 나이트클럽 관련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이 나이트클럽발 확진자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 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이 클럽 종사자 4명과 가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젯밤까지 나이트클럽 이용자 13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데요. 또 오늘 오전에도 나이트클럽 이용자 13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해당 나이트클럽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달 9일에 전체 진단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이틀 뒤에 실시한 재검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드러났습니다. 이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개표안이 적용된 이달 1일 이후 2주간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6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치하고 5개 종류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진자가 늘어가는 현상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좀 걱정스럽고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집계된 확진자 수가 715명. 오늘 오후 9시까지 오늘 집계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치가 685명, 그러니까 685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55명 많았고요. 네. 그래서 내일 집계도 한 700명을 넘어서 700명 한 초중반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금 500에서 6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지금 다시 또 700명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한치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약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인가요? 네, 뭐 그런 예약률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 감염 시 이 치명률이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예방 접종을 동참을 하라고 방역 당국이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 코로나 감염 시 치명률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매우 높다면서 예를 들어 20대 환자의 치명률은 0.02%이고 50대까지도 1% 미만인 반면 60대부터 치명률이 1.12%를 로 오르면서 1%를 넘어섰고 70대는 무려 5.77% 그리고 80세 이상 18.8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명률이 1.46%인데 60대 이상만 따로 보면 5.2%에 달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정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는 100% 사망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은경 총장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대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유럽 쪽에서는 연령대가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 국가별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모든 연령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 이제 나라마다 좀 상이한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나오자 정은경 청장이 그 나라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빈도, 백신 종류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면서 이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변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유행 수준과 위험도, 부작용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고 백신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백신 실시 기준을 계속 변동 가능하게 현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백신 접종 의향 조사가 있었네요. 네, 근데 이번 조사 그 한국방송 KBS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3월과 4월에는 응답자에서 65% 이상 접종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힌 데 비해서 네. 이번 조사에서는 59.2%로 이 조사 시행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왔는데요. 특히 응답자 가운데 30.4%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화이자 백신이 안전하다는 답변은 70.5%로 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참 이거 뭐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불안감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정치권의 발언들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백신을 맞았을 때 이익이 맞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 백신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대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을 열고 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평가 그리고 대국민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두 가지 모두 80%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여서 특정 백신을 기피하거나 선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실장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한미 정상회담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면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 부자재를 갖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둘을 결합하면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호승 실장은 이 정상회담에서 이 구상을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단단하게 다져질 경우 백신 물량 확보 그리고 집단 면역 조기 달성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이 청와대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백신 수급 불안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선을 좀 국회로 돌려보죠. 오늘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됐네요. 네, 오늘 오후 7시에 이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결국 임명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제1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그리고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 표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김부겸 그래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7일 만에 이 청문 보고 그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거고요. 야당에서는 이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안 그리고 국회 앞 본회의장 앞 로텐도를 등에서 네. 이 피켓을 들면서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었고 8시 전에 모두 가결하고 본회의 산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야 간의 협의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를 했는데요. 네. 사실 만약에 지금 야당 의원들도 물론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도 반대를 하고 밖에서도 피켓팅을 하고 이랬지만 만약에 이제 박준영 후보자마저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반발하는 강도가 아마 훨씬 더 세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고요. 네, 박준영 장관 후보자 오늘 오후 이제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 뜻을 밝혔는데요. 박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서 그동안 저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들, 특히 영국 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 관련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설명해드렸다. 다만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근데 그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물론 그렇죠. 이제 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진 사퇴를 예를 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안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사퇴하는 것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경우는 거죠. 사실 상상하기가 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청와대도 그래서 이 박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에 국민 여론이나 국회 여당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사실상 어떤 조율 끝에 나온 그런 결과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길 희망한다. 이런 희망을 밝히면서 박 후보자는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고 또 서병수 인사청문 특위위원장도 협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금 상정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야 간의 논의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이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도 했고 박병석 의장 빼고 여야 원내대표 둘이만 만나기도 했는데요. 여당 입장은 그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는 좀 별개로 하고 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네. 야당에서는 이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명, 이 4명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연계시킨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 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고 오늘도 오후 1시에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입장 차가 팽팽하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 1시 회동 직전에, 그러니까 직후에 그 1시 조금 넘는 시점에 이제 박준영 후보자 사퇴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임혜숙 후보자나 그 노형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부적격하다. 여기도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박병석 의장이 그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결렬이 된 다음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그 김부겸 이제 국무총리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부적격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3명의 장관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김부겸 후보자도 부적격이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같이 일종의 협상 카드로 묶은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을 좀 아무래도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총림이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야당 지도부의 이제 그 표현을 보면 네.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 지명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한 반면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유가 많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네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이번에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예, 뭐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닌데요. 일단 어제 이 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만약에 여당에서 강행 처리를 했을 경우에 5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느냐 이렇게 네. 물었을 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걸 부인하지 않고 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일 그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좀 많이 봤던 모습인데요, 이거. 그렇죠. 이게 사실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네. 그 이제 청와대 앞에 천막도 치고 거기서 현장 의원총회도 많이 하고요. 뭐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장외투쟁의 거의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청와대 앞 분수대 의원총회 이제 이런 거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일은 없었고 뭐 간혹 있다면 뭐 청와대 앞에서 이제 만약에 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1인 시위 아니면 뭐 연풍문 찾아가서 정무수석 면담 요청 요 정도는 했는데 그 의원들 막 수십 명, 100명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의원총회 하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저 당에서 떠나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다시 이제 장외투쟁 모습이 나온 겁니다. 강대강 대치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해왔던 2명의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지금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된 거죠. 네, 뭐 거의 일사천리로 오늘 다 처리가 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에서 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시각이 아까 저녁 7시 54분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이 8시 20분 정도에 이 국회 과방위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이제 주호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를 하는 중에도 그냥 이제 통과가 됐고,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제 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8시 45분께 여기는 야당 의원들은 이 항의 끝에 퇴장을 했고 여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 의견이었지만 그러니까 부적격 의견이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에는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을 또 다시 또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거고 더더욱 사실 그동안에 야권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던 검찰총장 문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더 험난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이제 뭐 대결 구도가 쭉 이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특히 이제 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거 이제 그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당권 경쟁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의원들 사이에 어떤 이제 그 대여 투쟁에서는 어떤 선명성 경쟁 같은 걸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여당에서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청문회를 기다리는 김호수 후보자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지난해 법무부 차원에서 물러난 뒤에 고문 변호사로 인한 법무법인에서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천만 원을 받은 점을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은 속전속결로 오늘 다 처리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내일 이제 2명의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원래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티타임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티타임을 좀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원래 그 송영길 신임 지도부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첫 대면, 그러니까 뭐 상견례를 겸해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제 네. 물론 누원 시절에 서로 알던 차이지만 어쨌든 당 대표와 대통령 공식적인 자리니까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원래 오찬으로 예정됐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차담회로 변경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가 나오면 지금 여론의 초미의 관심이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도 이제 당청이 만나서 마치 장관 후보자를 이제 강행 처리한 걸로 합의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만 그 기사가 나올 수 있고 뭐 안 됐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당청 간의 갈등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내일 청와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아마 가는 게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티타임에서는 주로 민생 얘기 나오는 겁니까? 네, 뭐 민생, 부동산, 뭐 백신 아마 이런 문제가 주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초선인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김웅 의원 오늘 오전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김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도 국민의힘은 외면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의 국민의 분노는 국민의힘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60%가 넘는 표를 얻었지만 우리 당 지지율은 그 절반도 이르지 못한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당의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초선들이 더 출마 선언할 초선들이 더 있죠? 네, 내일 당장 이제 김은혜 의원이 출마 선언을 원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청와대 앞 의원총회 9일청 때문에 그 출마 선언 장소도 지금 청와대 앞으로 바뀌었다고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이 아마 출마를 할 것 같고, 네. 김은혜 의원은 출마를 한다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자천 타천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본인이 아직 확고한 결심을 세우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 선언을 했던가요? 뭐 사실상 거기도 거의 이제 나오겠다고 공식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초선 돌풍이 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초선 대 중진의 대결, 신구 대결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초선 신진그룹이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선수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막 2위에 오르는가 하면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아직 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여기도 막 어떤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올라오고 막 이제 이런 조사 결과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정치인들인 당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좀 민심의 변화 요구가 그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선 뭐 초선 신진그룹 내 단일화 전망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중진그룹에서는 이제 연일 이 초선 또 신진그룹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 뭐 당 안과 또 밖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게 사실 이제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막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면 중진들은 참 이렇게 뭐랄까요? 참 이제 훌륭한 친구, 훌륭한 후신들이다 이렇게 약간 뭔가 기특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보통은 있는데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예. 토닥토닥하면서 오히려 격려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예.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근데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뭐 불쾌감 아니면 이렇게 표하는 걸로 봐서 혹시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저씨 뭐 이렇게 중진 의원을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초선이. 그리고 이 사실 이게 결국은 룰싸움으로 가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앞서 이제 초선 돌풍의 근거로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경선 룰은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그 책임당원 그다음에 일반당원 해서 선거인단 투표가 총 70%고요. 일반 여론조사는 3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보면 2019년 2월에 전당대회를 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황교안 후보 대 오세훈 후보, 그 김진태 후보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붙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건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였는데 결국은 이 당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황교안 전 대표가 네. 이제 대표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초반에는 이제 그 이른바 뭐 신구 세대 대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그 얘기가 많이 돼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뭐 아직 거취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고 뭐 본격적인 경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역시 이제 기존의 영남대 수도권 구도라든지 아니면 차기 대선 구도와 이제 연관해서 뭐 통합론 대 자강론 이런 구도가 좀 그 주전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선룰을 바꾼다고 하면 5대5로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 바꾸자는 얘기가 그래서 일부에서 있는데요. 그 황우여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표인데 어제 기자들이 혹시 뭐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한 달 남아서 이제 시기상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룰미팅이라고 과거에는 룰미팅이라고 해서 네. 그냥 후보들끼리 합의하면 그냥 그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뭐 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이걸 아예 당규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황우여 지금 그 선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또 이제 그 전당대회, 그러니까 6월 11일 있을 전당대회를 흔들 만한 변수로 지목되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내가 대표가 되면 윤 전 총장을 최단 시간 내에 입당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그 마포 포럼 그 이른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네. 하는 공부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포 포럼에서 오늘 주호영 의원이 그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서 윤 총장을 입당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데드라인을 부를 것도 없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 또 윤 전 총장과 제가 각각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한 인연으로 자주 만났다. 뭐 이런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당하고도 또 통합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그동안에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일종의 야권 연대의 적임자가 나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초선인 김웅 의원도 개인적 인연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윤 전 총장과 가장 가깝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바로 작년,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현직 총장일 때 본인이 검사였거든요. 네, 그렇죠. 나 검사 그만하고 이제 정치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올 때 당시에 총장이었던 그 윤 총장과 본인이 면담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대권 분위기로 넘어갈 때까지는 아마 지금 이 정치적인 행보는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기존에 하던 이제 사회 경제 분야 또 이제 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좀 뭐랄까요 뭐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나오는 건 사실 물론이고 네. 그 이후에도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신진 주자들은 이 여론이나 기성 정치권의 검증이나 이런 공세 이런 거를 좀 상당히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드는 게 시달리다 보면 지지율이 빠지고 인지상정인데요. 네. 그래서 과거에 생각해보면 2012년에 안철수 지금 현 국민의당 대표가 당시에 무소속 대선 후보 출마를 하고 대선까지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느낄 거고 반대로 비판자들은 너무 검증할 시간이 짧았다고 할 텐데 네. 어쨌든 사람마다 뭐 장단에 느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얼마였냐 하면 그때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게 2012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대선이 12월 19일이었으니까 딱 3달 남겨놓고 한 네. 거거든요. 근데 다음 대선은 내년 3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좀 많이 남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은 이 당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대체적이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약간 과열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 흥행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당대표 선거는 확실히 지금 뭐 거의 10명 가까이 뭐 그 이른바 양강이라는 뭐 주호영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홍문표 조경태 뭐 그리고 조혜진 의원 등의 중진 의원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김은혜 의원 등등 수성 그룹도 있어서 거의 당권 주자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래서 원래 컷오프 같은 경우도 2019년 전대 때는 4명까지 이제 끊겠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워낙 출마한 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한 많게는 6명까지도 끊을 수 있다. 6명까지 네네. 남겨두고 컷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 본선에 할 수도 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4명에서 6명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초선들의 당대표 도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은 누가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최고위원 숫자도 지금 여러 명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원래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해서 1등이 대표하고 2, 3, 4, 5등이 최고위원을 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이게 아주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출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인데 네. 분리 선출을 지금 하는 게 여야 모두 좀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관심이 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사람이 현역 의원 중엔 배현진 의원 1명이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때 당 사무처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됐던 원영섭 전 부총장 그리고 뭐 경기도당의 당직자인 뭐 청강정 위원장 뭐 이렇게 원외 인사 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조수진 의원이 아마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박수영, 이용 의원 그리고 허은하, 황보승희 의원 뭐 이런 인사들이 뭐 차천타천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도 초선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요. 초선이 당대표 한다고 나섰는데 내가 막 재선 3선인데 내가 최고위원 하겠다고 나서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모양이 좀 글쎄요. 아니, 물론 최고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럼요. 뭐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래도 좀 뭐
그 정치는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나저나 야권 통합 대상이 되는 지금 국민의힘의 통합 대상이 되는 거죠.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모집에 나섰다고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오는 21일까지 이 국회의원 선거단위,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겠다 오늘 밝혔는데요. 특히 모집 공고에서 이 중도 실용 정치를 펼쳐나가며 야권의 대통합과 정권 교체에 헌신할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조직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뭐 향후 야권 전체의 주요 자산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문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 통합까지 언급하면서 지역위원장 후보를 모집하는 게 뭐 좀 나중에 국민의힘과 통합을 할 때 이제 각 지역구에 이제 내세울 어떤 지분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네. 아니냐. 뭐 이런 의심 어린 시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공식적인 입장은 뭐예요? 국민의당이요. 예. 뭐 국민의당은 이제 이건 뭐 정상적인 뭐 지금 어차피 우리가 통합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당신들이 연기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도 정당인데 너무 당연한 정상적인 당무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태규 사무총장이 SNS에 쓴 글에서 그 독자 노선 축으로 해석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고 알박기 운하는 것도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쪽의 반응은 없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뭐 어떤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요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이 네. SNS에 글을 썼는데 통합이 힘들 것 같으니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아니면 통합 유닛이 알박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요, 물론 새 당대표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네요. 네, 오늘 이제 현판식이 열렸고요. 그리고 네. 특검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서중희 주진철 특별검사부가 합류했고 오늘까지 이제 5명의 검사를 파견을 받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이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그리고 그 세월호의 DVR, 그러니까 블랙박스 격인 이 CCTV 저장 장치 본체 수거 과정의 의혹 그리고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이런 것을 놓고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수사 기간은 오늘부터 60일간이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30일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60일이라고는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그 수사 기간은 60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첫 일정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했다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현판식을 마치고요. 오전 11시에 특검의 첫 공식 일정으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이현주 특검 간의 면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특검은 이 자리에서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 가족협의회 측은 원활한 소통을 특검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참 논란이 많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참사 이후에 8번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혹들을 이번에 아주 완전히 불식을 시키는 게 이현주 특검팀의 가장 제일 목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현주 특검은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 하면서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특검은 참사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CTV 조작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수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간 그럼 최장 언제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60일에서 플러스 30일. 90일이죠. 네. 90일. 네.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특검이 좀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으로 자사 차량을 살 수 있게 허용하던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로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여파로 일론 머스크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동환 기자 연결해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 바라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환 기자입니다. 네. 이게 아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가상화폐든 가상 코인이든 간에 투자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막 출렁거리면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게 불과 3개월 전 일인데 돌연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보세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전기차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채굴 과정에서 상당량의 그 전기 에너지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비트코인이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랑 좀 결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머스크는 당연히 알았을 거고요. 머스크가 또 태양열을 이용한 뭐 축전지라든가 발전소를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태도를 돌변했는가?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워낙 이 약간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어서 네. 이제 이런 발언 자체를 이제 예상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머스크가 당연히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고 투자 전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4월 말에 그 테슬라의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인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산입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와 궁합이 좋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이제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받으면 그게 이제 금전적인 가치,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말하자면 친환경 발전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리포트 링크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다. It's true. 뭐 이런 트윗을 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랑 비교해봐도 불과 한 10여일 정도 만에 굉장히 딴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환경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그냥 뭐 표면적인 이유일 거고 뭔가 다른 그 속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암호화폐 채굴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W라고 부르는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 사람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비트코인이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POS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서 채굴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는 이제 후자가 압도적으로 적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방식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암호화폐가 처음 나올 때 주창했던 어떤 탈중앙화 철학과 결이 좀 안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채굴을 못 하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런 방식들이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하다가 네. 최근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 해서 이제 바꾸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어떤 암호화폐를 고르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 소수의 채굴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더 영향력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머스크가 오늘 얘기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하겠다. 뭐 이런 일종의 선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설명을 들어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쉽게 돈을 벌거나 예.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이른바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얘기한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진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꼭 볼 건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 더 조금 이제 다른 명분이나 대안이 될 이런 만한. 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트코인 또 이렇게 파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뭐 네네. 앞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네. 이 7시 정도에 한국 시간으로 7시 정도에 이제 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트윗을 했는데 그 몇 분 전에 그 테슬라의 그 전자지갑으로 추정되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추정되는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팔고 발언을 해서 내려가니까 뭐 다시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 자체에는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 누구나 원하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남이 거래하는 거를. 네. 물론 이제 그게 일론 머스크의 지갑인지 테슬라의 지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그 사람들이 있고 직업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함부로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막 주가 조작하듯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머스크가 언급을 해서 또 폭등하기도 했던 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뭐 일부러 악재를 터트린 거 아니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코인이 시총이 한 70조에서 100조 사이를 요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거의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을 손절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그럼 도지코인을 키우려나 이제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 도지코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악재를 일부러 터뜨렸다거나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정이고 아직 뭐 그렇게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도지코인 가격은 근데 이제 도지코인 가격은 지금 뭐 대중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모든 알트코인의 가격이 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도지코인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지금 머스크 폭탄 발언으로 단 2시간 만에 뭐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 넘게 증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시장 반응, 네.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글로벌 가격으로는 이제 5만 6천, 7천 요 정도에 있었던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 정도 급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4만 6천대 정도까지 6천 달러대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회복해서 지금은 한 10% 정도 하락한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만 9천에서 5만 사이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SNS에서 지금 머스크를 비난하는 그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발언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트코인 좋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쁘게 얘기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일단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이제 좀 원색적인 비난 같은 거를 이제 SNS에 많이 쏟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지금 저희 청취자 4287님도 5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에 넣어뒀는데 넣자마자 이런 변수가 생기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역시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머스크 한 사람의 발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또 이제 머스크의 발언이 또 주목받는 게 비트코인의 1%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 이 발언이에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지금 머스크가 주목하는 암호화폐, 코인이 뭔지를 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방식으로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두 가지 채굴 방식이 있는데 머스크는 오늘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채굴 방식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을 해야 되는데 특정 방식에 이 방식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1%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어떤 지분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게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운을 뗀 걸로 봐서는 평소에 머스크가 트윗하는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면 조만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또 이제 얘기하면 도지코인 사듯이 막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소중히 모아오신 돈을 이렇게 뭉텅뭉텅 투자하시는 거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큰 변동성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머스크 발언으로 이렇게 출렁출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이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머스크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하면 일단 머릿속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고위험, 고수익, 위험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정관념들이 좀 있으셔서 근데 가령 만약에 머스크 효과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만큼 올랐다면 사실 오늘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계속 반등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 이제 한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10% 정도가 반등을 했고 그 가격이 거의 하루 종일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스크 효과는 사실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 첫 번째 디지털 시스템. 이라는 가치가 이제 분명히 고정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머스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상장 회사들이 네.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예.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레거시 금융들, 글로벌 투자 IB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포트폴리오에 산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머스크가 이 모든 것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네.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머스크의 발언 하나로 시장이 확 무너지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예. 머스크 발언 머스크가 돌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발언하는 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또 일부 특정 코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이런 걸 제재할 수단이 지금 없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아직 없어요. 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데 이제 머스크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에서 CFTC라는 기관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암호화폐 규제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증권법상 이게 증권이다. 암호화폐지만 이건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SEC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제재 수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1% 비트코인의 1% 미만 에너지에 사용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까 설명드린 POS 방식의 블록체인일 경우, 암호화폐일 경우, 요거는 지분 증명 방식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머스크가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고르고 선택을 하고 이거를 뭔가 부양시키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도 증권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머스크가 그 테슬라 주가 가지고도 이 발언을 한번 했다가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규제 수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마땅히 그런 수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화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요즘에 이제 시세 조작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제도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시세 조작, 하나는 불법 다단계 사기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세 조작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참여하는 시세 조작이 있고 거래소가 참여하지 않지만 소수의 어떤 시세 조작 세력이 일정 특정 암호화폐 가격을 크게 올렸다가 그냥 다 팔아버리고 떨어뜨리는 요런 유형의 이제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빈번하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한달지 그 수시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는 체크하는 그런 규제 방안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요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를 계속 타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네.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 기자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죠.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24시간이거든요. 이건 잠을 못 잡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 돌반지 같은 거 쉽게 안 팔잖아요. 이게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좀 삼성전자 느낌의 암호화폐에 그냥 묻어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동환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